아들아,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이 부끄러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돈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라.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가난에 대한 예. 주제인데 예. 책의 마지막에 보면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말이 좀 있던데 예. 사실은 대부분은 좀 부끄럽다기보다는 불편하다고 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 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예. 그럼 저자님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가난의 모습은 좀 어떤 걸까요? 그 가난의 모습은 네.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1939년생이시니까 네. 한 30년대 후반 정도 이쪽에 있는 가난의 모습과 제가 60년대 후반의 생이니까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난의 모습. 저희 아들이 이제 9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98년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가난의 모습이 각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시대의 가난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배고픔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네. 해방되고 그다음에 6.25 사변을 겪고 그다음에 산업화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그때 했던 것들은 사실은 배고픔이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의 고치였다고 보면 돼요. 배고픔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 그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릿고개에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 세대 안에 있는 거고요. 저의 세대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중학교 때 그 검은 교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지칭하는 거는 추억의 책가방의 마지막 세대? 그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 세대한테는 사실 가난은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김치국물이라는 얘기를 해서 제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왜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냐면 88 올림픽을 제가 20살 때 20살 때 88 올림픽이 있었고 20살 마지막 끝자락에 IMF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모습과 경제 성장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IMF로 해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래서 경제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가장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K 양극화의 시작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계층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도시락 반찬이 대부분 다 김치였으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싸들고 그 추억의 책가방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보통 버스를 타면은 밑에 있는 누나들이 받아주잖아요. 근데 받아주는데 이렇게 세워서 받아주면 좋은데 이게 눕혀서 받아주면 김치국물이 세죠. 김치국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김치국물이 새가지고 누나 여기에 이렇게 다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그 중학생인 내가 누나가 어머나 하고 소리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 이게 가난이 진짜 불편한 것일까? 이건 불편한 현실인가? 아니다. 이건 부끄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저와 똑같이 네. 김치국물이 흘러서 네. 부끄러움 속에 있는 것들은 네. 전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제 가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한테 뭐 너는 머리가 있냐 없냐 뭐 좀 생각 좀 하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자체도 네. 내 가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세대 이제 가난의 이런 모습인데 저희 아들 세대는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아들 세대는 지금 그 ICT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정보, 통신, 기술 이 부분들이 총화돼가지고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들 세대는 원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하나만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아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구 건너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알다 보니까 불공정한 거, 그렇죠. 불평등한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배 아픈 거예요. 배고픔보다 사실은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배 아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배 아픔을 지금 우리 아들 세대는 겪고 있는 거죠. 가난의 모습이 네. 처음에는 이제 배고픔이었다가 아버지 세대의 가난은. 그렇죠. 네. 우리 세대의 이제 부끄러움이었다가 네. 우리 아들 세대는 배 아픔이죠. 배 아픔이 그러니까 루저로서의 박탈감. 그렇죠, 그렇죠. 요즘같이 뭐 비교하기 좋은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런 가난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가 계속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변하고 있는 가난의 모습들을 어떻게 가난이 갈 건가에 대한 것을 알고 이걸 갖다가 예측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있어야만 이 가난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 아들아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네. 부끄러운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가난의 모습이 시대마다 변하는 모습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감각들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근데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 뭐 배 네. 아픔, 뭐 비교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내가 얼마를 벌든 그거는 사실 존재할 거란 말이죠. 네. 뭐 내가 자산이 10억대인 네. 분들은 100억대인 분들에게, 100억대인 분들은 1000억대인 분들, 네. 1000억대인 분들은 네. 1조인 분들에게 예. 어느 수준까지 우리는 과연 부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 기준은 자기 마음이겠죠. 네네. 자기 마음. 네. 그러니까 비교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마음에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요. 너가 너 스스로 단단해지라는 얘기를.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네. 너가 어떻게 단단해질 건가에 대한 네. 것들을 알고 그 너가 단단해지면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너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우, 그 말 되게 좋네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비교를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거. 네. 그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되고 네. 그 본질이라는 건 아까 얘기하는 돈이 둘러싸고 있는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 토대를 알아야 되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돈을 공부해가지고 너 스스로를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 스스로가 네 인생의 만족도를 갖다 높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족이 너무 와닿는 게 제 아는 분이 수백억대 자산가분이 한 분 예. 계신데 그분이 이제 주변에 수천억대 자산가분이 예.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분보다 자산이 더 적은데 네. 저도 이제 뭐 수백억대 수천억대면 바참 뵐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처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의 만족이지만 네. 저는 만족을 한 거고 그분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듦이 오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라는 게 끝이 없는데 예. 각자만의 좀 만족 지점을 좀 잘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자본주의 또 괴물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안 되죠. 거니까. 네. 자, 이번 주제는 위드 코로나 세상을 좀 살아가는 네. 방법인데 예. 11월 1일부터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아, 세상으로 이제 진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을 어떻게 좀 피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그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세상인가를 알려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잘 알 수 있잖아요. 과거도 코로나 이전 비포로 할 게 아니라 네. 아예 먼 미래를 놓고 먼 과거로 돌아가서 보인다 그러면 네. 우리가 사실은 농경시대에 농경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경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밭이나 논을 가서 네. 밭을 매든지 논을 씨를 뿌리든지 네.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날이 깜깜해지면 자고 자고 다음날 또 반복이고. 네, 반복이고 참 단순하잖아요. 이런 단순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실 복잡한 지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복잡하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갈지 솔직히 모를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 복잡한 분에 대한 것들을 규칙들을 배워야 돼요. 이 복잡함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칙들을 갖다가 이해해야만이 네. 사실 코로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돼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가 생각하면은 모를 테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저희 아들하고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 세상을 살아갈 네.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MZ 세대들이 현명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첫째 부분 얘기인데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때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겠어. 아버지만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보더라도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겠어. 그러면 근로소득 이외에 자본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건 필수겠네. 선택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필수네. 이 얘기를 저희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대는 근로소득 하나만을 가지고서 일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로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그런 공부들만을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닿았겠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세상은 저는 그래서 근로소득의 한계가 벗어나서 네.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을 각각의 개인들이 네.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게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거기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예. 야, 근데 왜 이 근로소득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그걸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전 알게 됐다 생각. 사실 예. 2019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없었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좀 추측이 되는 거는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네. 정도가 되면서 네. 알게 된 것도 하나 있는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재테크 영상이 진짜 많이 네.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투자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던 분들만 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답지를 네. 모두에게 좀 공개된 공개화된 느낌?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이런 흔하면 재테크잖아요. 재테크에 대한 감각들을 많이 키워나갈 수 있게 깨달은 게 많은데 오히려 저와 같이 퇴직한 세대들, 그쪽 세대들이 그러니까 50대 이후 60대 이쪽에 좀 많이 어려움이 갇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어려움이 네.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발생될 거라는 것이 그게 안타깝죠. 아, 근데 저는 요즘 더 무서운 게 예. 이 젊은 세대한테 뭐 이런 모바일 세대한테 적응되신 분들이 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뭐 지금 10대가 예. 20살이 넘어서 이제 취업을 할 나이가 됐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이후라고 친다면 그때 예를 들어 뭐 서울 집값이 그냥 중위값이 20억을 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부모님이 예. 잘 사는 집이 아니야. 예. 그러면 이 친구가 네. 근로소득을 높이면서 투자소득을 하고서 하려고 해도 예. 아 이게 너무 좀 벽이 너무 높아져 예. 버린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 책에 처음에 그 시작을 그 했던 서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가 지금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소득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잣돈을 마련할 때 소득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회적 경험을 얻는 거예요. 네. 이 사회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렇죠. 저도 25년 세월 동안에 사실은 경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회사에서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운 것들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거나 자본가로 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갖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네.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좀 암담하잖아요. 네. 사실은 모든 일들은 멀리서 보면 절벽 같은 게 펼쳐질 때는 아, 저걸 어떻게 뚫고 올라가지 하는 네. 그렇게 절벽이 딱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절벽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은 비집고 틈고 올라갈 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틈도 있고요. 가서 다가가서 부딪히면 틈도 있고 네. 그 틈을 밟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저축해 갈 수 있는 네. 그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아갈 수 있는 것들 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틈을 갖다 밟고 올라가다 보면은 네. 내가 어떻게 사업하면 되겠다. 그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눈도 배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유튜버라는 이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네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찾을 때 다시 부딪히면서 찾은 거라고 얼마 전에 영상에 보니까 네. 그 과정들을 설명해 준 데 보니까 철저하게 부딪혔더라고요. 유튜버를 한다는 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00만이 될 텐데 100만 구독자를 어떻게 만들지? 이러면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보이지 않는데 막상 부딪혀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오다 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올라갈 틈이 보이지 않나요? 네네. 과거보단 쉽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쌓아가는 거면 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는 그 틈들은 꼭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지금 2년 가까운 이 시기가 네. 굉장히 배움의 시기예요. 어떤 과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가 네, 낚시해봤습니다. 잡을 때 네. 해 뜰 때, 해 질 때 네. 많이 잡히는 거 아시죠? 아, 진짜요? 그건 몰랐어요. 해 뜰 때, 해 질 때예요. 왜냐면 주변 환경이 바뀔 때 네. 동물들이 활동을 해요. 물고기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해 뜰 때, 해 질 때 주로 많이 잡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해 뜰 때, 해 질 때 그런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네네.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저를 놓고 보면 IMF 때 아까도 설명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IMF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 감각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를 갖다 배운 시기잖아요. 네. 코로나 이 2년 동안에 저는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갖다 10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책 속에서 배우는 거 아니면 신문이나 글 속에서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갖다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드 코로나는 이 코로나에서 이 단기간 2년 동안에 배웠던 이 기간들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네.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사이에 비즈니스 기회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대형마트 다니고 있는데 네. 그 대형마트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언제냐면요. IMF 이후에요. IMF 이후에 EDLP라고 해서 저가형 상품들을 그것도 한국에 원스톱 쇼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가 이런 공간이 나오는 바람에 가족 단위로 와서 저렴하게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급성장한 거예요. 그쵸. 그게 대형마트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예. 뭐 홈플러스. 예. 그게 97년도 이후 기점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대형마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예요. 지금 쿠팡이니 마켓컬리니 네. 하는 온라인 마켓들이 대형마트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시프트되고 있거든요. 이걸 결정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준 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후 때문에 비대면 부분에 대한 것들 강화되면서 그쵸, 그쵸.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이게 사업의 기회잖아요. 네. 만약에 온라인에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은 좋은 기회죠. 성장할 때니까. 네. 제가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회사가 침체되는 회사에 다녔잖아요. 네. 침체될 때는 굉장한 고통을 직원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초반기에 2010년 이때까지는 저는 특진이라는 걸 2번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회사가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네. 이런 데에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성장하는 아이템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기 경제적인 소득 구조를 갖다 네.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나중에 잡을 구해야 되는 분이라면 예, 예.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의 성장기는 사실 지난 거긴 하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런 쪽에 대해서 예. 성장대이라면 예. 그런 쪽에서 잡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내가 그 성장하는 배에 올라타는 예. 역할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회 구조였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되는데 그 복잡한 사회 구조 내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은 코로나 있던 시기에 캐치해서 그 캐치를 가지고서 미래의 사업을 준비하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책을 썼다는 거는 네. 아들에게 뭔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예. 건데 예. 이제 수많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이 많은 청년들이 예. 있잖아요. 예. 청년들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네. 요약해 주신다면. 그 제가 작년도 이제 9월 30일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실업자가 됐잖아요. 이 실업자가 되니까 아들한테 경제적 이런 감각들을 갖다 키워줄 수 있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책을 썼고요. 그래서 네.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딱 3가지예요. 아들아,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이 부끄러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아들아, 돈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라.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기 싫다. 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책을 쓴 거죠.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소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었고 네. 중년 시절도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이라를 하고 네. 이제 노년을 앞에 놓고 있는데 네. 노년에서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네.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른인 나도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젊은 세대인 너희들도 현재 변하고 있는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공동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책 속에 좀 담고 싶었던 거죠.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저자님은 작년 이제 9월 추석 명절 예. 전날에 이제 예.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상무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 퇴직을 당할 거 원래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의해서 퇴직한 건 아니요. 아니시죠? 바로 한 이틀 전에 퇴직 통보를 해요.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네, 퇴직 통보를 하면은 그것도 대부분 다 휴일 전날에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휴일 날 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임원의 퇴직 절차예요. 그때 그 어떻게 보면 해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절차를 밟을 그 알았을 때 네.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에 이제 딱 누가 그- 통보를 하나요? 그런 거는? 인사팀에서 통보하죠. 높으신 분이 하겠네 아무래도. 예. 네. 인사팀에 있는 본부장들이 이제 통보를 하죠. 네. 처음에 딱 받는 순간에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음 한바탕에는
불안한 건 있었죠, 다. 아, 이번에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보가 안 되면 해피한 거고, 통보가 되면은 받아들여야겠지. 이런 마음은 기본 바탕 안에는 있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딱 통보 받으면 네. 사실 좀 멈칫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네네. 것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동떨어진 섬에 유배돼서 네. 그 섬에서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고 집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품 이외에는 진짜 갈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바나나 박스 3박스를 딱 들고 짐 정리하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막 화창한 거예요. 지금의 가을 날씨보다 훨씬 화창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가끔마다 한두 번씩 한복을 입고 고향에 가겠다고 옆에다 선물꾸러미 막 이만큼씩 들고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네. 더 인상에 남는 장면. 은행나무잎이 왜 이렇게 노래요? 거기 갔다 이제 막 혼자서만 이제 막 들어와서 바나나 3박스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한 박스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가 한 박스 갖다 놓고 한 박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이렇게 탈레탈레 올라가 나서 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바로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와이프한테 뭐 와이프는 그 사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그날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때 왔을 때 얘기한 게 뭐냐면 다음날이 명절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청와나 본관 안 간 적이 없어요, 명절 때. 네. 아, 가지 말자 그랬어요. 아,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도저히 가서 퇴직에 대한 얘기를 내 입으로 하고 그러면 분명히 물어볼 거다. 뭐 자기라는 장모니, 어머니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가지 말자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 명절 내내 TV만 봤어요. TV만 계속 보고. 야, 회사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거를 처음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실 때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죠. 저와 똑같은 심정이. 똑같은 충격을. 똑같은 충격이. 그래서 그때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네. 심지어는 다른 임원 같은 경우는 그게 그 후유증이 6개월, 1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빨리 털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글 썼으니까. 아.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내 마음이.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하나씩 내 안에 그 25년 동안 쌓여있던 그 쓰레기들이 조금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퇴적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니, 아까 단풍 얘기해서 너무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대구로 네. 이제 급하게 새벽에 간 거예요. 네.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급한 일들이 네. 좀씩 있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손님들도 네. 뭐 이제 조문객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잠깐 이제 시간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 앞에 네. 이제 네. 잠깐 나와서 이제 좀 바람을 잠깐 쐬려고 네. 하는데 네. 어찌나 그렇게 날씨가 하찮은지 날씨가 너무 하찮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네. 걸어 다니는 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거죠. 네. 동떨어진 섬 하나에 내가 갇혀있고 맞아. 맨 나머지 세계가 처음에 나 없었던 그대로 행복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늘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아들뻘, 뭐 청년분들한테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 비슷한 연령대이신 뭐 예. 중장년층인 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재테크 관련된 한마디 있다면? 중장년층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퇴직을 당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위축되는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게 되는데요. 그럴 때 움츠려들지 마시고 저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딛는 방법은 글쓰기였습니다. 근데 혹시 뭐 다른 분들은 그 이외에 다른 방법, 뭐 등산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대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해서 한 발짝을 내딛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움츠려들지 마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지금 이후에 40년이 더 일 텐데 지금 움츠려들어서는 그 40년 후에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딛으세요. 아직도 청년입니다. 오늘 이제 저자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좀 청년분들이라면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인 분들은 아까 저자의 말씀은 움츠러질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네. 한 발짝 더 안 나가면 사실 남아있는 생이 네. 우리가 지금 되게 긴 인생이기 예. 때문에 한 발짝 좀 더 용기를 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정순유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